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차 시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지한 바와 같이 논중 글쓰기 2차 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날이라서 수업하기 참 싫은 날이지만 우리 화이팅 해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해봅시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토론과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베트, 토론은요, 디바테르라는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디는요, 제거하다, 분리하다, 바투에르는 전쟁이로, 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디베트는요, 말의 전쟁을 비유한 표현 과정에서 출발해서 그 언어의 개념화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논제를 가지고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여 말하는 집단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토론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각각의 의견을 말하고 논의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어 용어사전에서는 토론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말하기이며 또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토론이란 어떤 논지에 대해서 찬성자와 반대자 또는 긍정, 부정자가 각각의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는 공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토론은요, 각각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토론과 토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토론과 토의를 차이점을 알게 되면 좀 토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자, 토론과 달리 토의는요, 주어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도 학교에서 어떤 회의, 학급 회의 같은 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토의는 서로 협력한다. 그리고 협력해서 의논하면서 또 생각을 넓혀나가는 집단적 사고라고 할 수 있고, 자, 협력하니까 비논쟁적일 수밖에 없고요. 자, 해결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다수결에 의한 최종 결론을 의견으로 삼게 됩니다. 자, 토론은요, 의견 대립 가운데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입니다. 자, 의견 대립. 자, 그래서 논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앞에서 어원에 대해서도 그 논증적인 것을 함의하고 있잖아요.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의 주장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입증하는 그것이 바로 토론의 과정인데요. 자, 자신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상대의 논리적 부당성을 입증 과정을 통해서 둘 중에 승자의 결론이 최종 결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토론이다 보니까 굉장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지요. 자, 이렇게 토의와 달리 입증하는 내 입장, 상대방의 입증을 하는 과정이 바로 설득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입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이고 적절하고 충분한 어떤 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하고요. 상대방의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토론에서의 설득 과정은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장에
부당성, 허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 토론에서 보니까 자신의 입장 혹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정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이고 논리적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주장하기의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왜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되었는지 합리적인 근거, 이유를 밝혀서 작성하면 그것이 바로 주장하는 글쓰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토론은 주장하는 것을 말로 또 주장하기 글은 글로 작성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하기에서 이렇게 토론을 먼저 거치고 글을 작성하면 굉장히 좋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상대방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거기에 대해 분명히 허점이나 부당성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 입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돼요. 글도 굉장히 풍부하고 좋은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논증적 글쓰기에 대해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 우리가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어떤 절차로 글을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실 글 쓸 때는요, 읽고 토론하고 글 쓰고 읽고 말하고 쓰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사문을 읽고 서로 토론을 했어요. 그 토론을 하고 나서 우리가 글쓰기를 한다. 바로 이 논증적 글쓰기의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증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논증은 하나 이상의 주장과 이를 지지하는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 요소지만 간단히 말해서 나의 주장을 증명해내는 증명 과정입니다. 내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차곡차곡 쌓는 그 과정들을 바로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논증의 가장 핵심은요, 주장과 이유입니다.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이유만 있으면 가장 단순하면서 탄탄한 논증이 완성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논증 과정을 머릿속에 두고 논증에 대한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 논증 글쓰기의 어떤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자, 나의 주장, 즉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자, 이유와 근거가 더 탄탄하게 사례를 덧붙이고요. 자, 나중에 가서 어때요? 나의 의견을 강조하고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이런 단계로 구성을 하면 논증적 글쓰기의 어떤 틀이 완성되는 거죠. 자, 여러분, 논증적 글쓰기를 한다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구성 요소를 머릿속에 두고 글을 쓴다면 좀 더 쉽겠죠. 자, 의견 제시하기는요, 논리 정연한 주장을 만들 수 있도록 내용을 명료하게 다듬는 과정. 자, 일단 나의 주장이 명료하게 돼 있기 전에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할까를 다듬는 과정을 의견하기 과정입니다. 이 의견 제시하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명료한 주장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유와 근거는 주장한 근거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 주장과 이유를 혼돈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유는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거는 또 어때요? 이유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자, 헷갈리지 말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거를 사용한다. 자, 이유와 근거는 주장 의견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증명하는 과정을 말하고, 자, 사례 들기는, 자, 이유와 근거만으로는 우리가, 물론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더 가슴에 와닿고, 더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을 한다 보면 사례 들기, 예시와 사례로 증명을 더 단단하게 뒷받침해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강조하는 것은 핵심을 빠르게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완성하는 단계고, 또한 어때요? 자신의 어떤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단계를 가지고 논증적 글쓰기를 활용하면 글쓰는 어떤 구성 요소, 절차, 방법들을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보았어요. 자, 먼저 주장하기가 무엇인지, 어떤 설득력 있는 주장은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장하기는 핵심이 무엇인가 이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주장은 모든 논증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을 핵심에 대해서 핵심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장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주장, 이렇게 중요한 주장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개념 주장인지 실용 문제를 주장인지를 구분해서 드러내줘야 됩니다. 자, 독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진술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주장이 개념의 문제인가 실용의 문제인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럼 개념의 문제는 뭐냐? 지식이나 이해의 또 다른 틈을 활용해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진술하는 것을 개념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용 문제에 대한 주장은 이렇어요. 자, 사람들이 불행, 사건이나 조건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느끼는 것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행동하게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실용 문제를 다루는 실용 주장을 말합니다. 자, 내가 이게 이해냐, 행동이냐, 이것들의 문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것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표현하면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을 담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논쟁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타당한 이유를 들고 나서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어야 한다는 말과 같지요. 자, 이게 토론에서와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쟁점으로 인해서 서로 찬반이 오고 가서 옥석을 가리는 그 논증의 과정을 거쳐서 그 옥석이라는 그 주장이 독자들한테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타당한 이유를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서로 찬반을 통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설명하고요. 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이어야 한다. 자, 현실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중한 주장이어야지 설득을 가질 수 있는 주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또 흥미와 관심을 반영을 해야 한다. 전 되게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이 글을 쓰면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이 관심도 갖고 그 관심을 가진 것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와 주제를 갖고 글을 쓰면서 주장을 해야지 이것이 글을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도 즐겁게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라면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을 하고 따져서 보고 주장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장과 이유가 주장을 우리가 만약에 쓴다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가 이 주장을 탄탄하게 받쳐준다고 했습니다. 자, 주장이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이유가 앞으로 올 수도 있지만 어때요? 이유가 주장을 받쳐준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장은 항상 이유가 뒷받침해주는 문장이 바로 주장이 되겠죠. 자,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기사문을 활용해서 주장과 이유를 한번 보면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이거 봐서 분명히 주장이겠죠. 자, 그거에 대한 이유,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해서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주장이 앞으로 왔고 이유가 뒤로 왔지만 이 이유가 앞으로 올 수 있죠. 자신의 글에 책임을 갖게 하여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이 앞으로 가든 주장이 뒤로 가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장은 이유가 뒷받침해주는 문장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엔 이유와 근거 대기입니다. 자, 주장을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유가 뒷받침해줬다면 자, 이유가 더 탄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거를 제시하게 되죠. 자, 이 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글을 잘 쓰려면 관찰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장은 뭐예요? 관찰력을 기르려면 집중해서 보는 게 제일 낫다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유이죠. 왜냐하면 본 것을 기록하거나 사진 찍느라 보기에 소홀해져서 관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유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여야 하죠. 그리고 내 주장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오는데 자, 이럴 수 있어요. 자, 이유까지는 나의 의견일 수 있지만 근거는 어떻게 해요? 저 밖에서 가져오는 눈에 보이는 신뢰가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자, 이 근거를 한번 볼까요? 자, 다트머스 대학교 뇌과학부래요. 자, 그럼 이 뇌과학부와 어떤 이 집중력을 밝히는데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네요. 자, 이런 엠마 텀플텐의 연구지,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2가지 이상 행동을 동시에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신뢰도 확 높아지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겠죠. 자,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아니네, 죄송해요. 4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두 가지 이상 행동을 하면 집중력이 흐려진다는 그 연구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는 것을 되게 관찰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근거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어때요? 효과적인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그 효과적인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연구진의 실험이나 연구 결과 이렇게 아까 말한 집중력과 관련된 어떤 연구진들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면 좋겠고, 믿을 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나 통계 수치. 자, 이게 한두 명이었으면 우리가 믿을지 못하겠지만 400명이라는 통계 수치라니까 더 설득력이 간다고 했고,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권위자의 증언처럼 어떤 권위에 기대한 근거 도 좋겠고요. 자, 공식기관의 승인 및 인증, 그다음에 성공한 전력이나 어떤 사례 수치들을 우리가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대고 뭐뭐의 기초에서 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이런 구조가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자, 이 근거를 효과적인 근거가 되는 근거를 가져와서 뒷받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해보다 보면 효과적인 근거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보면 그냥 어떤 수치 같은 거, 통계 수치만 가지고 오고 그냥 거기다가 붙여서 써놓고 자, 그런 것들은 어떤 근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기보다 그냥 갖다 붙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 내가 여기에 합당한 효과적인 근거 자료를 찾았어. 자, 그래서 그 도표나 통계 수치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붙였다면, 내 글에 삽입을 했다면, 자, 이 통계 자료를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효과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게끔 나의 주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성을 갖게끔 적절하게 그 자료들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표현이 꼭 같이 함께 있어줘야지만 이 근거가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자, 다음 단계로 사례 들기입니다. 자, 사례 들기는 어때요? 우리가 주장하고 이유와 근거를 대고 그 이유와 근거도 우리가 굉장히 탄탄한 논증 구조로 설득을 할 수 있지만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더 이해하고 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주제와 얼마나 민첩한 사례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가가 이 사례 들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 주제와 내가 주장하는 바와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는 사례를 골라서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계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 통계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기업, 정부가 작성한 정책서를 보여주면서 활용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문제를 어떤 나라에 제시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을 보면 우리가 이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다른 나라에서는 모범적으로 이렇게 이 정책을 활용해서 해결했다라고 해결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를 겪는 어떤 이가 내가 알려주는 이 방법으로 해결했다 라고 어떤 나보다 권위 있는 지식인이나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사례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행지에서 메모도 사진 촬영도 하지 않고 돌아와서 본 곳을 떠올리며 잔상을 정리하였다 라고 아까 위에 있는 주장, 이유, 근거, 그 다음에 사례까지 붙이게 되면 이렇게 글의 큰 윤곽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들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로 여행지에서 이제 메모지 같은 것도 사진 촬영도 안 하고 돌아와서 그것이 느꼈던 어떤 느낌이라 이런 것들을 오롯이 정리하는데 힘을 기울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더 집중해서 가서 보고 그 느낌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사례로 활용을 하면 어때요? 읽는 독자들은 더 설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유와 근거를 대고 사례까지 됐으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견을 강조하고 또 어떤 방법이나 제안을 하는 글쓰기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인데요. 자, 우리 글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관찰력을 기르려면 집중해서 보는 게 제일 낫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유. 본 것을 기록하거나 사진 찍으며 보는 행위를 소홀히 하기 십상이어서 관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댔어요. 자, 따라서 자, 근거가 나오지요. 아까 뇌과학부. 자, 기억하지 못하는 곳으로 드러났다라고 밖에서 가져온 어떤 설득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넘어왔어.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그래? 그럼 집중력을 관찰력을 기르려면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구나. 우리가 막 사진 찍고 이러느라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례는 아까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사례를 들었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견을 강조하고 제안하는 거 관찰력을 기르려면 메모나 카메라를 지참하지 않고 현장에 나아가자.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서 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대신 현장을 벗어나자 인상적인 몇 가지를 기록해두면 본 것을 잘 기록할 수 있다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관찰력부터 할 수 있다라까지는 여기 우리가 주장부터 시작한 사례를 간단히 요약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인상적인 거 몇 가지 기록해 두는 것은 괜찮아. 그것은 기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글이 쓰여졌으면 우리는 논증적인 글, 논리적인 글에 또 어떤 짧은 형태를 구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논리적인 글을 쓴다 그러면 자, 나의 주장,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근거, 거기 근거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제안을 하고 주장을 구체적으로 요약을 한다든가
또 제안을 한다던가 해서 여러분의 주장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하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논증 글쓰기라고 해서 글쓰기 과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자, 구상하기 단계, 그다음 계획하기 단계, 초고 단계. 자, 이 초고 단계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쓰고, 글 쓴 것을 수정을 하는 단계. 자, 여느 글쓰기와 다르지 않다. 자, 그럼 구상하기와 계획하기를 한번 살펴봐요. 자, 쓸거리, 도대체 뭘 쓸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 도대체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자,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죠. 어떤, 기사를 읽고 그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절실히 지금 불편하고 불행하게 느끼는 사건, 상황,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되는 것들로 내가 관심 갖고 흥미로워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되죠. 자, 이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주제를 정하고 주장을 정리하는 데에는 대부분 마이너스인 거, 부족한 거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논증의 글쓰기뿐만 아니라 글을 쓸 때에는 내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즉 부족한 부분, 손실나는 부분을 찾아서 글로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솔직하게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말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구상하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정할 때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나한테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어떤 사회 현상 중에서 불행하게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이디어로 정리를 하고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아이디어가 누구에게 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에 구분지어서 정리를 해두면 자,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어떤 정리, 계획하는 단계가 되겠죠. 누구한테 들려줄 것인가? 나의 독자는 누구인가? 내가 대학생이라고 해서 꼭 대학생들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내가 대학생이지만 대학교 총장님한테 혹은 교육부 장관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독자는 누구인가? 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글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겠죠. 자, 나의 독자는 누구이고 독자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자, 주장은 뭘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아까 이해하기를 바란다 하면 어떤 개념의 주장의 문제가 되겠고, 독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하면 실용의 문제의 주장을 하면 됩니다. 자, 독자에게 전하는 약속, 나의 해법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안들을 무엇을 할 건지, 자, 이렇게 머릿속에 세 가지를 두었다면, 자, 이제부터 논리를 정하는데, 자, 여기서 이 1, 2, 3번을 가지고 주장을 표현하고, 그 주장에 따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주장과 이유, 근거를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런 근거, 밀접한 자료를 찾는 것까지. 자, 그래서 이 위의 것들, 이 정리하고 계획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니까 제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만약 코로나로 글을 쓴다라고 하면 구상과 계획의 단계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습 저하를 입지 않도록 학습법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온라인 학습법과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라고 한마디로 정해서 계획하기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문장을 활용을 해서 자, 주장, 이유, 근거, 그 다음에 이거 습,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나 제안 등 이렇게까지 네 문장으로 활용을 해서 세 문장으로 활용을 해서 글쓰기 계획까지 마무리하면 문장을 쓰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상을 다 했다면, 자, 그 구상들을 어떻게 배치해 놓는가? 자,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용들을 담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문제 해법이라든가 주장, 특히 이 주장을 우리가 서론에서 놓죠. 자, 이 문제 해법으로 나는 이런 주장을 한다. 라는 것을 서론에 놓게 되고요. 자, 이 주장을 탄탄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는데 이 이유와 근거는 한 3, 4개 정도 여러분이 생각해 놓고 계획을 하면 됩니다. 자, 나의 주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이유, 근거 외에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예측하는 반론을 제시하고요. 그 반론에 대한 반박 또한 여러분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나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강조를 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본론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결론은 쉬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서론에서 쓰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서론에서 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표현법까지 그대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자, 내용은 비슷하되 표현은 달리 해서 강조를 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를 쓰고요. 자, 이게 계획을 했으니까 초고를 쓰는데 자, 초고 쓸 때 무슨 완성본을 쓰듯이 아주 치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딱 일단 펜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아직 글뿐만 아니라 재료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냥 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면 되니까 자, 마음 편하게 초고를 쓰고 수정을 하는 단계에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정을 하면 이 초고가 더 좋은 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수정하기는 서론과 본론을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서론과 본론을 잘 구분해서 썼는지 또 문단은 잘 나누어서 사람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썼는지를 확인을 해서 고쳐주고요. 또 주요 문장들에는 밑줄을 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잘 표현되어 있는지 비교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서론과 본론에서 반복 진술됐더라도 비슷하게 쓰면서 다르게 쓰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자, 이제 서론과 본론의 내용이 같지만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른 표현법을 써서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과 본론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잘 조율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결론에서 이렇게
저기 문제랑 해법 주장의 재진술을 하는데 다시 하고 나서 쓰고 나서 다시 서론을 보는 거예요. 자, 내가 결론에서 진술한 것이 서론과 너무 다르지 않나? 자, 그러면 일관성이 떨어지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자, 문제해법과 주장의 재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비슷한지를 확인을 하는 어떤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설득력 있는 글쓰기로 나아가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초고 쓰기가 중요하죠. 자, 초고를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써봐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글을 쓴다는 자체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글쓰기의 기본에서 글을 쓸 때 서론은 어떻다 그랬어요? 자, 서론은 사람의 첫 인상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서론 쓰는 것이 어느 글에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어떻게 쓸까? 초고 쓸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초고 쓰기에 대해 서론 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서론의 여러 가지 진술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여러 가지 서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개 방식들을 설명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사실 서론에서 공감대를 갖는 그런 문장을,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은 지난 300년 동안 한국에서 대학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왔고 또한 어른이 되는 의례적인 과정으로 여겨져 왔다. 라고 모두가 이 글을 읽는 나의 독자가 그래 맞아 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문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이 공감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뒤집어서 쓰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이 공감했는데 그래? 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라고 호기심에 이 글을 읽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바로 뒤집기를 위한 진술을 위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러면서 문제를 진술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뒤집었어. 문제 진술. 하지만 최근 한 자리에서 연거푸 5잔 이상 들이키는 폭음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 폭음으로 인해 늘어나는 사망사고는 많은 대학 당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여러 학교에서 음주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서 공감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 맞아 서로 공감대를 사서 했다면 자, 여기서 문제 진술에서 나는 이런 공감대가 있지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뒤집기의 어떤 전략을 펼치면서 사람들이 그래? 라고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를 진술했으면 해법과 진술로 그중 하나가 캠퍼스 내에서 음주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다 라는 해법 제시의 진술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동의한다면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동의한다고 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본론에서 진술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자, 공감대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어떤 것들을 문장을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문제를 진술하고 문제 핵심, 해법의 핵심이나 어떤 약속을 진술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공감대까지 이해했고 우리 도입부에서 이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부에 어떤 사실이라든가 인용이라든가
에피소드의 전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앞에다가 표현을 하는 전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글에 대해서 호기심이 확 증가하면서 글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글쓰기의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술을 마시는 한국의 대학생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그 놀라운 사실에서 혹은 이거 사실에서 뭐 신문기사 같은 것이 학생들이 뭐 1년 동안 신입생들이 술을 마시면서 뭐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사실을 도입부에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술 문화가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인용을 통해서 또 대학생들이 술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 술로 인한 에피소드를 도입부에 놓고 술을 마신 것에 대한 공감대를 표현을 적으면 자 도입부와 공감대가 작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저 앞에서 일부에서 살펴본 전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도입부와 공감대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문제를 진술하고 해법의 약속이나 핵심을 표현을 하는 것이 서론 쓰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아예 금주하는 것들을 지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긍정적이면 왜 긍정적인지 이유와 근거로 설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왜 반대를 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고 반박하는 진술로 본론을 씁니다. 또 결론 쓰기는 아까 말했듯이 주장을 재전술하고 그래서 어쨌다고 라는 질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답을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서론에서 내 주장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한 해법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표현법으로 내용은 같지만 어떤 의미는 같지만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진술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아직 질문이나 문제들 아직 밝혀지지 않는 문제들을 진술을 하면서 결론 쓰기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도입부에서 던졌던 에피소드나 사실이나 인용을 다시 언급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장은 이렇다라고 글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글과 논증글이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논증은 설명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다릅니다. 설명은 이해를, 논증은 설득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이죠. 자, 설명은 개인 수준에서도 가능하지만 논증은 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논증글에서 논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글쓰기 과정에 서론에서 도입 부분이나 공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인용을 하는 것처럼 설명과 어떤 논증 과정을 함께 전개하면서 우리가 논증 글쓰기를 하게 되죠. 자, 설명은 주로 일상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어떻게 절차나 작동 방식 등을 답변을 하는 즉 기사문 같은 것에 기반해서 쓰게 되는 거죠. 자, 논증은 사실, 가치 혹은 정책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비판이나 옹호하거나 그런 주장들을 찬반을 나누어서 그 주장들을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그 주장들을 활용을 해서 내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글하고 논증글이 다르지만 논증글을 쓸 때에는 논증글만으로도 안 되고 설명글만으로도 안 되고 이것들을 같이
설명을 할 부분은 설명을 하고 논증의 구조로 이유와 근거를 대서 내 주장을 설득할 때에는, 증명하는 때에는 그 논증 구조를 확실하게 해서 활용을 해서 글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논증 글쓰기를 잘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요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든 글에서 요약은 글쓰기의 기초입니다, 사실은. 자, 요약은 논리적 글쓰기는 물론 논리 정연한 글쓰기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짧게 줄여서 쓴다라는 것이 요약이 아니라 글쓰기에서의 요약은요, 내 글에 어울리도록 나의 목소리로 정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읽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 정리하는 것이 바로 요약입니다. 그런데 요약을 해라 보면 그냥 짧게만 줄여 갖고 오는 그런 요약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문장을 찾아요. 그 핵심 단어를 몇 개 찾은 다음 그 단어들을 적절하게 재구성을 해서 쓰는 것이 요약문입니다. 자, 그럼 이거 내가 요약을 잘했나 안 했나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글쓴이가 사용한 문장이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는가? 가져오지 말아야죠. 그죠? 자신의 이해한 문장으로 다시 새롭게 쓴 문장인가? 핵심의 주장이 잘 반영된 요약문인가? 원저자가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자, 이런 요약문의 평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요약을 잘했는지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원저자가 여러분이 요약한 것을 읽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 이 요약문은 의미가 없죠. 자, 원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잘 반영해서 또 나의 글에 어울리도록 내 언어로 요약하는 것. 그 훈련이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자,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 자, 요약하기. 자,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단편적인 글에서 주장과 근거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짧은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양하고 긴 글, 또 어려운 글에서 어떻게 주장을 찾아내는지는 연습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에서 우리는 주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자, 다 읽어봤나요? 자, 주장은 여기죠. 그들 각자는 개인이 아니라 다수나 다름없다 라는 문장이 주장이 되겠어요. 자, 창의적인 사람은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 한마디로 굉장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더라. 되게 창의적이 아닌 사람들은 되게 단순한 사고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은 각자는 개인이 아니라 다수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에서는 주장이 뭘까요? 네, 여기요.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자, 이유 왜냐하면 하나의 흐름의 여러 측면일 뿐일 것에 각기 이름을 붙이면 자칫 삶을 단편적으로 보게 하며 전체를 놓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에 매 순간 발견하는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나는 사물에 그렇게 하나하나 이름 붙이는 것을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유 근거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떤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습관적으로 지금 이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주장은 뭘까?를 한번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서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글 쓰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글이 선택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이 중요하다. 자, 제목은요, 논증의 핵심 개념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이 됩니다. 즉, 얼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서론과 결론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어떤 단어들을 제목으로 지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주제목과 부제목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뭐 제목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독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두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제목으로 활용을 가능하게 하죠. 자, 또 제목에서 이어지는 도입 부분에 흥미로운 이야기나 도전적인 질문 혹은 예리한 분석 등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목이 흥미로 자,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을 했다면 그 관심이 이어지도록 도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전개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로 전개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질문 혹은 분석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제시를 하면 되죠. 자, 가능하면 글쓴이만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일화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일화는 글쓰기의 솔직함을 드러내면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아까 여러분이 글을 서론에서 글을 쓸 때 도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용을 통해서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했다면 돼요.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문장을 활용을 해서 글을 전개해 나가면 좋죠. 자, 그 공감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개인적인 일화를 포함하는 것도 좋고, 또 사실이나 또 뭐 자료 이런 것들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진술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자, 거기에 개인적인 일화가 있다면 좀 더 솔직함을 드러내는데 충분하겠죠. 자, 추상적인 개념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개념이라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추상적인 개념을 진술을 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하면 된다.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글쓴이 자신도 그 추상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표나 그래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압축해주면 글 쓰는데 선택받는 중요한 요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합니다. 자, 우리 확인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의견, 주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사는요, 가수 겸 설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에는 악성 댓글이 있었다라는 기사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제가 있다면, 자,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한 후, 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을 하거나 혹은
반대 입장을 반박하면 되겠죠. 자, 찬성이라면 허위 정보가 있고 그 악성을 댓글 금지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해야 한다라는 논거를 제시할 거고요. 반대편에서는 어때요? 상대 개인정보 유출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우려, 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이제 반대 의견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자, 더 많은 논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갖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확인학습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듯이 확인학습은 여러분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영상 2개를 올려놨죠. 그 영상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자신의 주장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논리적인 글쓰기, 우리 마지막 과제인 논리적인 글쓰기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여러분 주제는 자유롭다고 했고 여러분이 정말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마지막 과제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절대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 자, 그것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 학기가 점점 마무리돼 가고 있죠. 자, 중간,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는 주간이 오면 굉장히 바쁘고 힘들 텐데,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자, 여러분에게 화이팅을 외쳐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